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방간 하면 떠올리셨을 바로 그 질환이죠.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 나시에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이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대사기능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및 지방간염이라는 약간 제목이 길죠. 의학 텍스트 발췌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신 지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 질환의 새 이름, 대사기능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줄여서 MASLD라고 하고요. 또 대사기능 이상 관련 지방간염, 나쉬에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흔하고 심각한지, 근본 원인은 뭐고 또 진단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가 꽤 방대한데요. 네, 그래서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 하는 점이에요. NAFLD 나시에서 MASLD MSH로 바뀐 게 이게 그냥 용어만 살짝 고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큰 의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칭 변경 그 이상입니다. 예전에 쓰던 비알코올성이나 지방 이런 단어가 좀 사회적인 오해나 낙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네.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질환이 과도한 음주 없이 생기는 경우 대사기능 이상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질병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거죠. 딱 심어주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새로운 이름인 MASLD, 나 MASH로 진단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기준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진단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당연히 영상검사나 조직검사로 간에 지방이 쌓인 것, 즉 간 지방증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네, 간에 지방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알코올 섭취량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성은 하루 평균 20g, 남성은 30g 미만이죠. 이게 맥주로 치면 한 캔 반 정도 될까요? 아, 생각보다 기준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핵심인데 대사 기능 이상 관련 위험 요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사기능 이상 위험 요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혈압, 당뇨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체중이나 비만, 아니면 아예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혈압이 높거나 또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죠. 그게 낮은 이상 지질혈증,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 지표 이상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간에 지방이 있고 알코올 섭취가 적으면 MASLD로 진단되는 거죠. 알코올 기준이 명확하네요. 근데 이런 대사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도 술을 좀 사회적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사 및 알코올 관련 간 질환, 영어로는 메타알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하위 분류가 생겼습니다. 메타일드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사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사회적 음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여성이 하루 20g에서 50g, 남성이 30g에서 60g 사이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 사이 구간이 또 있군요. 네, 여기서 더 많이 마시면 대사 위험 요인이 있든 없든 그냥 알코올 관련 간질환, ALD로 분류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도 과거 NAFLDN, NSH로 진단됐던 분들의 거의 98% 이상이 그대로 MASLD, NSH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거의 같은 분들이네요. 네, 사실상 같은 환자 그룹을 더 명확한 이름으로 부르게 된 셈이죠. 거의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질병의 핵심 원인인 대사 이상을 딱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군요. 그렇죠. 질병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MASLD, 이게 도대체 얼마나 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말 심각할 정도로 흔합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거의 30% 가까이가 이 MASLD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30%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특히 비만이다, 2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막 급증하면서 MASLD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해당되고요. 이미 간 이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25에서 30%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간 이식의 주 원인이라니 심각성도 확 느껴지고요. 이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렇게 위험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간에 지방만 끼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 지방간, MASL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는 당장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진영만 좀 낀 상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염증과 간세포 손상이 동반되는 지방간염, MASSLD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MASSLD 환자 중에 적어도 3%에서 6% 정도는 이미 메쉬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증상이 전혀 없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장암 검진 연구에서는 14%에서 메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4%나요? 증상이 없는데도.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메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메쉬 상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염증이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메쉬는 말 그대로 간세포가 계속 죽어나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간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아, 흉터 생기는 것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피부에 상처 나면 흉터 생기는 것처럼요. 이 섬유화가 심해지면 결국 간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는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간 섬유화, F2 단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간경변까지 가면 간 기능 부전, 간암 발병 위험이 막 치솟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간경변은 간부전, 복수, 정맥류, 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간세포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MASLD는 간경변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도 심지어는 단순 지방간 상태에서도 간암이나 다른 장기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전암성 상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간경변이 아니어도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건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더군다나 이게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함께 아이들에게서도 늘고 있다는 점은 미래 공중보건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아이들까지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간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파헤쳐 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활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남는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죠. 네, 그건 기본 원리죠. 근데 우리 몸의 피하 지방 조직이 이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지방이 복부 내장기 주변, 즉 내장 지방이나 간 같은 다른 조직에 쌓이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다른 대사 문제들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아, 저장고가 차면 다른 데로 넘쳐흐르는 거군요. 간세포에 중성 지방이 쌓이는 지방증 자체는 직접적인 간 손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대사 기능 이상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방증은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간으로 들어오는 지방산의 양이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요. 이 지방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오고요. 또 몸의 지방 조직에서 분해되어 나오기도 하고 간 자체에서 탄수화물 같은 걸 원료로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걸 신생 지방 생성, DNL이라고 하죠. 들어오는 건 많은데 네. 혹은 반대로 간이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다른 형태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져도 지방에 쌓일 수 있습니다. 들어오거나 나가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럼 염증과 손상을 동반하는 지방 간염, MALSH는 단순 지방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까 지방 독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MASH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지방 독성입니다. 단순 지방증 상태에서는 중성지방이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방 방울 저장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MASH에서는 이 지방 대사 과정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그 결과 지방산 자체나
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산물들 중 일부가 세포에 독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아, 독성 물질? 네, 마치 공장이 처리 용량을 넘어서서 막 폐기물이 쌓이고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지방 독성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회복하는지는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달라요. 몸이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면 간은 회복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간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적응하게 되고 이게 결국 간 기능 저하, 전신 대사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그럼 결국 손상된 간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는 재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재리를 섬유 조직, 즉 흉터 조직이 메우게 되고 이것이 쌓여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런 지방 독성이나 MACH 진행에 더 영향을 미치나요? 식단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식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과당, 예를 들어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에 많죠. 이런 과당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몸 전체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가 촉진돼서 간으로 지방산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 부담을 주게 되고요. 유전적인 소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적인 거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PNPLA3나 TM6SF2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MASLD나 마시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HSD17B13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마시나 섬유화, 간암 위험을 오히려 낮춰준다는 아주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보호 유전자가 있는 셈이죠. 오, 신기하네요. 보호 유전자라니. 네, 여기에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나 비만과 관련된 염증 물질,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MASLD에 더 취약할까요? 위험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알코올 섭취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MASLD 진단의 전제 조건은 알코올 섭취량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하루 20g, 남성 하루 30g 미만 기억하시고요. 네, 20g, 30g. 참고로 하루 10g, 이게 맥주 작은 캔 하나, 와인 한 잔, 소주 1샷 정도인데요. 이것만 넘어도 간 수치 ALT가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ASLD, 즉 대사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사회적 음주, 여성 20에서 50g, 남성 30에서 60g 정도 하시는 분들은 따로 분류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흔히 비만하면 지방간을 떠올리는데 마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좀 의외였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에서 마른 MASLD가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견됩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아시아에서는 마른 체형 성인의 최대 19%까지 MASLD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4% 정도인데 비해서 꽤 높죠? 와, 19%만 정말 많은데요. 겉보기엔 말랐는데도요? 네. 겉보기엔 말랐어도 복부 내장 지방이 많거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시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고요. 그중에서도 2형 당뇨병은 MASLD 발생은 물론이고 섬유화 진행이나 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MASLD와 2형 당뇨병은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던데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MASLD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2배에서 5배까지 높일 수 있고요. 반대로 2형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MASH, 특히 심한 섬유화를 동반한 MASH를 가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서로를 막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아, 무섭네요. 네.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역시 MASLD 위험을 높이는 주요 동반 질환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질환이나 상태가 관련이 있나요? 심혈관 질환 자체도 MASLD와 연관이 깊고요. 또 자다가 숨 멎는 거 있잖아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SA,
이것도 MASH나 간 섬유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요? 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남성 호르몬 부족 같은 성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 같은 내분비 질환들도 MSLD 발병률을 높입니다. 특히 PCOS 여성은 MSLD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폐경 후 여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건 여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유전적 요인 외에 가족력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 유전자, PNLP3 등 외에도 MASLD로 인한 간경변 환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 자녀, 형제자매는 진행성 간섬유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1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배요?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식습관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공유하는 동거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유전 탓인지 환경 탓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거죠.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이렇게 위험 요인이 다양하고 결정적으로 진상도 거의 없다면 이 질환을 어떻게 발견하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 즉 단계 설정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다고요? 맞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데서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간 소견이 있다 이렇게 듣거나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 특히 ALT, AST 같은 게 높게 나와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MASLD가 의심되면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자가면역간 질환, 약물성 간손상 같은 다른 간질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인데 왜요? 그거 중요한 지적인데요. 흔히 우리가 검사 결과지에서 보는 간 수치, ALT 정상 범위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꽤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기준 자체가 좀 높다는 건가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한 남성의 실제 정상 ALT는 33UL 이하, 여성은 25UL 이하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검사 결과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평가에는 간 수치뿐만 아니라 대사 위험 요인 유무, 알코올 섭취량 확인, 다른 간질환 배제, 신체 검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황달이나 복수 같은 명백한 증상은 간 상태가 정말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증상이 없으니까 병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단계 설정이 더욱 중요하겠군요. 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단계 설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지방간인지 아니면 염증과 손상을 동반한 지방간염 마쉬인지를 구분하는 것. 둘째, 마쉬 환자 중에서도 간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그러니까 F2 이상 단계, 즉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매쉬를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 조직 검사가 필수였다고 하던데요. 바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네, 간생검이 오랫동안 표준 검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바늘로 간 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침습적인 검사이고 통증이나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떼어낸 작은 조직 조각이 간 전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샘플링 오류 가능성도 있고요. 판독하는 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비침습적인 검사들이 많이 활용된다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비침습적 검사, Non-Invasive Test, NITs가 크게 발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여졌습니다. 특히 2형 당뇨병이나 비만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비용 효과적인 1차 선별 검사로는 FIB4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FIB4 점수요? 네, 나이하고 혈액검사 수치, 그러니까 ALT, AST, 혈소판 수만 알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점수가 1.3 미만이면 심각한 섬유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일단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네요. 그럼 FIB4 점수가 1.3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2차 비침습적 검사가 권장됩니다. 여기에는 혈액검사로 섬유화 관련 단백질들을 측정하는
EL 패널 같은 검사나 아니면 영상 장비를 이용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영상 검사라면 초음파 같은 건가요? 네, 영상 검사로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간의 굳기, 즉 경직도를 측정하는 간 탄성도 검사, VCT가 있고요. 흔히 파이브로스케인이라고 많이 불리죠. 아니면 MRI를 이용해서 더 넓은 부위의 간 경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기공명 탄성 검사, MRI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검사들로 섬유화 정도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간 탄성도 검사 VCT에서 간 경직도 수치 LSM이 8kPa 미만이면 심각한 섬유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12kPa를 넘으면 섬유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비만이나 간 영층이 심한 경우에는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혈액 검사인 ELF 패널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 간 섬유화 진행 위험 예측에 효과가 있다고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MRI는 VTC보다 더 정확하지만 아시다시피 비용이 비싸고 검사 가능한 병원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간생검은 이런 비침습적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거나 다른 임상 소견과 잘 맞지 않을 때 최종 확인을 위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SLD나 MASH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치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죠. 그리고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확실한가요? 어느 정도 빼야 효과가 있나요? 뭐 한 10kg 빼야 하나요? 그렇게 많이 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는데요. 현재 체중의 3%에서 5%만 감량해도 간에 낀 지방, 즉 지방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3, 5%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7%에서 10% 정도 감량하면 염증 상태인 MASH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 이상 감량에 성공한다면 간 섬유화 자체도 호전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적은 감량으로도 효과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체중을 감량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제일 어렵죠.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식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뭐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식단을 막 고집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화지방, 예를 들면 기름진 고기나 버터 같은 거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 통곡물, 채소, 과일, 그리고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거 위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것이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커피요. 의외네요. 운동은 어떤 종류? 얼마만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꼭 헬스장 가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 효과와는 별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간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류는 크게 상관없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뭐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네.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거죠. 이것과 함께 주 2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땐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큰 뉴스 같은데요? 네, 드디어 MASLD, MASH 치료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레스메티롬이라는 약물이 최근 미국 FDA로부터 간경변이 없는 F2, F3 단계의 섬유화를 동반한 MASH, 즉 고위험군 MASH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스메티오. 네, 이 약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 THR-비타라는 곳에 작용해서 간 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MASH를 해소시키고 섬유화 단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효과가 입증됐군요. 부작용은 없나요? 주요 부작용으로는 치료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대체로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었다고 합니다. 첫 치료제 승인이라니 정말 의미가 크네요. 그 외에 다른 약물 치료 옵션이나 개발 중인 약들은 없나요? 현재 개발 중인 약물 파이프라인은 정말 다양하고 아주 활발합니다. 기대되는 약들이 많고요. 기존 약물 중에서는 2형 당뇨병 치료제인 피우글리타존이라는 약이 MASH 조직 소견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체중 증가나 부종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또 다른 당뇨병 치료제 계열인데요.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약들이죠. 아, 요즘 비만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이 약들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효과 외에도 MASH 개선 가능성을 보여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항산화제인 비타민 E나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간에 안 좋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비타민 E는 당뇨병 억능 메쉬 환자에서 조직 개선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안전성 문제가 좀 제기되어서 역시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스타틴의 경우는요, 과거에는 간 수치를 올릴까 봐 좀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MSLD 환자에서 이상 지질혈증 조절과 정말 중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간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군요. 네. 반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흔히 먹는 간장약, UDCA 등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될 수 있나요? 비만 수술 같은 거요? 네, 고도 비만 환자에게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 예를 들어 위 절제술이나 위 우회술 같은 것들이요. 이게 체중 감량 효과와 더불어 메쉬 및 섬유화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하군요. 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영양결핍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간경변이 심하게 진행된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아시다시피 공여관 부종 문제나 이식 후에도 MSLD가 재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약물 치료나 수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전 세계적인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짚어주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까 30%라고 하셨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MASLD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30%의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팬데믹 수준의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 36.5%, 남아시아 33.8% 등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도 있네요. 네, 이로 인한 간 관련 사망자 수가 2030년까지 무려 178%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또한 막대합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30억 달러, 유럽 주요 4개국에서는 약 35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젊은 층에서의 발병 증가는 미래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거고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문제네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단순히 의사나 환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의료 시스템 개선, 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 그리고 환자단체의 목소리까지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다행히 최근 첫 치료제가 승인되고 많은 신약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앞으로 이 질병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죠. 오늘 저희는 지방간이라는 익숙한 질환의 이름이 왜 바뀌었고 그 이면에 담긴 대사기능 이상과의 깊은 연관성을 시작으로 MASLD, MASH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심각한 문제인지, 또 간 손상이 일어나는 기전, 위험 요인과 진단 방법의 발전,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한 치료 전략과 새로운 약물 개발 동향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들어보니 핵심은 이 질환이 단순히 간에 기름이 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MASLD, MASH가 이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등 다른 주요 대사 질환과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우리는 MASLD를 과연 간 질환으로만 국한해서 봐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전신 대사 기능 이상의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사 건강 악화의 중요한 동력 혹은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관리 전략 역시 훨씬 더 이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심층적인 논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